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던 기술주는 물론이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모처럼 같이 상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가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가까이 올랐고요. 다우존스 구성 종목 30개 모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미나이 3로 그간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알파벳만 숨을 골랐고 알파벳이 빠지니까 엔비디아는 그러게요. 오르네요. 네, 미국이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상황에서 월마트, 룰루레몬, 나이키 등 소비 관련주들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소비 대목 시즌을 앞둔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죠. 네, 그간 매일 기술주 중심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상황에서 모처럼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인 덕에 시장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수감사절로 오늘 밤은 휴장하고요.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하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번 주도 간밤의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증시 조정이 이제 끝난 걸까요? 알파벳의 약진으로 AI 트레이드가 다시 살아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면서 시장은 모멘텀을 되찾았습니다.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쇼핑 시즌 대목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연말 랠리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오늘 0.67%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69% 상승하면서 5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도 0.82%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알파벳이 뜨고 엔비디아가 졌다면 오늘은 그 반대였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는 1.37% 올랐는데요. 투자자들도 당장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일단 안도하면서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전히 구글보다는 엔비디아가 앞서 있다면서 견제구를 날렸고 또 전문가들도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냐가 아니라 시장 규모라면서 이번 구글 TPU의 성공으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GPU와 주문형 반도체 모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은 오픈 AI의 진영에 있는 기업들이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 나타냈고요. 반면 알파벳은 단기 과매수 국면에 진입하면서 주가가 1%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브로드컴은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이제 시총 2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간밤 머스크 CEO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행 중인 로보택시 규모를 내달에는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12월 FOMC 전까지 주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만큼 시장은 오늘 공개된 베이지북에 주목했는데요.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활동은 이전 보고서 대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비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고용도 약 절반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 인력을 감축하기보다는 채용을 동결하고 결혼이 생길 때만 충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청구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7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건수도 156만 건을 기록하면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오늘 고용지표가 이렇게 다소 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금리나 확률에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BMO 캐피털 마켓은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는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12월 금리 인하를 막을 만한 보고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베팅이 이제 8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지표들은 대체로 약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내구재 수준은 9월에 0.5% 오르면서 전달 대비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고요. 특히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가 0.1% 오르면서 전월치와 컨센서스 모두 크게 밑돌아 제조업황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을 나타내는 시카고 PMI 지수도 예상 밖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36.3으로 2024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신규 주문과 재고 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또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수치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이는 ISM 제조업 지수의 하부 지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위로 오랜만에 올라온 것도 증시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선호도의 선행지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반등을 기점으로 증시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89,700달러, 이제 9만 달러 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원화로는 1억 3,7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가운데 내년에도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내년 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7,500이 기본 시나리오고 최고 8,00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는 기업들의 두 자릿수 이익 증가를 내놓고 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CFRA에서는 거시경제 상황이 주식시장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내년 말 S&P 500의 전망치를 이제 7,400으로 내놨고요. HSBC도 7,5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경제지표가 혼재되게 나오고 또 간밤 진행된 미국 재무부의 7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는 단기물 금리는 오르고 반대로 장기물 금리는 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금도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월가에서 내년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4,4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금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요. 간밤 금 선물은 0.52% 오르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한 달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구글의 반격으로 가뜩이나 머리 아픈 엔비디아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애타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국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나섰는데요. 이번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새로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칩까지도 사용하지 말라 지시했는데 이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큰손 고객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치는 당국이 앞서 현지 기업들의 엔비디아 AI 칩의 신규 주문을 막은 것보다도 한층 더 강화된 규제인데 트럼프가 최근 맞춤형 저사양 칩뿐만 아니라 고사양 라인업인 H200 수출 허용 여부까지 저울질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AI 거품론이 누그러졌다곤 하지만 이 오픈 AI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돈줄이 제일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HSBC는 오픈 AI가 지금 같은 성장 궤도를 유지하더라도 5년 뒤인 2030년까지 최대 2,07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추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최근 맺은 컴퓨팅 계약으로만 같은 기간 7천억 달러, 2033년까지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이 누적될 걸로 봤는데 엔비디아의 현금 투자 약속과 사용 가능한 유동성 등을 모두 합해봐도 결과적으로 수백조 원의 재정적 구멍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HSBC는 만약 매출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신종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계약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경고했는데요. 사측은 5년 내로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2억 2천만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걸로 내다보고 있지만 제미나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기 이전의 예측치인 데다 실제로 최근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폭도 10%대로 쪼그라드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려의 시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털고 오픈 AI에 올인한 소프트뱅크도 고민이 깊습니다. 이 주가는 최근 급격히 꺾이면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 40%가 떨어져 시가총액은 16조 엔, 150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앞으로 320억 달러에 달하는 오픈 AI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데 당장 이 중 225억 달러는 다음 달로 납입이 예정돼 있고 ABB 로봇 사업부 인수 대금까지 더해져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페어 인수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반짝 반등하기도 했지만 누적된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고요. 또 최근 오픈소스 설계 구조가 빠르게 번지면서 이 라이선스를 파는 방식인 자회사 ARM의 사업 구조도 시험대에 오르는 등 장기 경쟁력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지부진한 가상자산 소식도 짚어보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사재기를 잠시 멈추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상 매주 월요일이면 매수 사실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 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유상증자 프로그램을 통한 증권 발행을 중단했고 비트코인 추가 매입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시장의 높은 변동성 이후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한때 8만 달러대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제일 큰 돈줄인 현물 ETF에서 기관들의 털어내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MSCI가 스트래티지를 비롯해 보유자산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인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데다 든든한 백이었던 트럼프의 조기 레임덕 우려가 커지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선 호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개발과 생산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폭스바겐이 중국을 택한 건 역시나 비용 때문인데요. 중국이 전기차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배터리 공급망부터 세계적인 부품 공급처 여기에 인건비 경쟁력까지 갖춘 덕분에 현지 생산으로 개발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기간도 30% 단축했다 사측은 밝혔습니다. 중국산 차량의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완성차 업계도 중동과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가격 경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K 배터리사의 수주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상선 미쓰이, 가와사키 기선, 일본 우선 등 해운 3사가 이마바리 조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선박 개발을 위해 설립한 선박 설계사에 공동 출자하기로 했는데요. 니혼기제신문은 일본 조선사와 해운사가 자본에서 한 몸이 돼 선박을 개발하는 체제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면서 중국과 한국에 밀려 열세가 된 일본 조선 사업을 부응하는 발판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일본 우선은 2028년까지 보유 LNG 운반선을 130척으로 현재보다 약 40%까지 늘릴 계획인데 수주처를 그동안의 중국이나 한국 업체 대신 일본으로 돌리는 것도 검토 중이고요. 일본 정부는 2035년 이 선박 건조량을 현재 약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올해 들어 조선업 부활을 위한 계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리튬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 24일 기준 킬로그램당 89위안으로 전월 대비 19.99% 뛰었습니다. 지난 5월에서 6월 킬로그램당 57.7위안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공급 개혁과 일부 광산 허가 이슈가 맞물리면서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공급 조절 움직임과 ESS 수요 호조가 더해지면서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어제 리튬 관련주들 움직임 살펴보면 세비캠이 16%대 급등했고 에코프로도 11%대, 포스코퓨처엠도 9%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까지 9%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화학주들이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각각 운영해온 나프타 분해 시설을 통합해 HD 현대케미칼 공장만 가동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번 주 자율 구조조정 협의를 통해 공장 통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에 시달리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해당 소식에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 좋았는데 대한유화 대표적으로 11%, 두 자릿수대 급등했고 포스코퓨처엠도 9.57%, 코스모화학까지 6.82% 올랐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연달아 대형 기술 수출 성과를 내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어제까지 KRX 헬스케어 지수는 6.1% 상승하며 업종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개별 종목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최대 3조 8천억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투자까지 유치한 ABL 바이오는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73%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제약 바이오주들 2차 전지와 함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 바이젠셀이 상한가, 이뮨 온 아시아가 16%대, 큐라클은 15%대 급등했고 마지막으로 애플로는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계열사 편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확정했는데요. 송지영 두나무 회장은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에 등극합니다. 이번 빅딜로 몸값 20조 원에 달하는 핀테크 공룡이 탄생해 국내 금융과 블록체인 산업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나무 관련주들 살펴보면 어제 주인공인 네이버는 4%대 상승했고 이외 관련주들 코오롱이 7%, 카카오도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4.6% 강세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간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오전장에서 잘 나가다가도 오후장만 되면 추세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AI 모멘텀이 회복되며 12월에 다시 강시장이 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 모두 2%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 10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2.7% 가까이 급등하며 3,900선 돌파했는데요. 3,960선이었습니다. 코스닥도 2.5% 올라 877선에 마감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캐비넷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고요. 또 알파벳 효과로 AI 버블론이 일단 진정된 점 등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하락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5,2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로 지수 상승 동력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1조 2천억 원 넘게 강한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조 8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86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들만 2,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수급 주체가 부재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바꿀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단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10위권을 넘어서 60위권까지 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동반 강세였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0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다소 주춤한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했습니다. 10만 전자 돌파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에 5.3%,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 기대감 속에 5.7%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좋았다 보니 에코프로 형제가 각각 9.1%, 11% 강세 기록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리가켄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1,460원대로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80전 하락한 1,46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1,457원까지도 떨어졌었지만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이후에 구체적인 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다시 1,460원대에서 마감했는데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인식 속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1원 30전을 기록했는데요.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에 발목을 잡을지 오늘 환율 흐름도 체크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좋을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정리했습니다. 우선 우주항공 관련주들 누리호 모멘텀을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4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위성들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한 게 처음인데 이제 궤도에 오른 주 위성은 전파와 통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북극의 오로라를 관측하는 업무에 돌입합니다. 구리 관련주도 주목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폭증하며 구리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선물은 25일 기준 톤당 1,81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내년에 톤당 1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관련주는 물론이고 구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전선 쪽과 2차전지 동박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 비전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내후년까지는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운영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며 주가가 2%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쪽도 주목됩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약화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집값 오름세나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시장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기반 스칼프와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일반 공모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HD현대미포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이후에 상장 폐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과 관련해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인수하는 안을 결의하고 공시했는데요.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고용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프리마켓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1% 강세로 103,900원, SK하이닉스가 1.5% 오름세로 53만 2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57% 오름세, 거래가는 43만 8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시총 6위권 안에서는 하락합니다. 0.2% 내림세, 거래가 26만 1,000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프리마켓에서 2% 넘게 뛰고 있습니다. 7만 9,3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진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오름세로 프리마켓에서는 52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1% 오름세로 15만 1,700원, 펩트론이 0.16% 약세입니다. 31만 8,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5% 강세로 37만 9천원, 반면 리가켄바이오는 0.6% 내립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4,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돌아와야 시장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사자 포지션 이어갈 수 있을지, 다시 높아진 환율이 부담이 되진 않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는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휴장 그리고 조기 폐장 이 상황에서 S&P 500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네, 기술주, 그러네요. 소매 관련주 다 좋네요. 예. 예. 그래요. 지금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반적으로 분위기 다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다우존스 30개가 다 올랐다고 헛소리를 해버렸는데 아닙니다. 저 다우존스 30개 중에 확인해 보니까 9종목은 어제도 하락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 모든 업종이 다 올랐다 그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그냥 회로가 뻑이 났나 봐요. 아, 그래도 그렇게 빠른 정정 좋죠. 예. 야 어제 저는 우리 10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오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예. 다만 아쉬운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환율 관련한 대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는데 환율이 잘 안 눌리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도 현재 뭐 1470원 근방에서 이렇게 또 시세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함께 네.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예. 아침에 또 상암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네. 저기 뭐야, 우리 지금 국내 증권사 몇 개입니까? 60개 넘는 건 아는데 네. 그 정도 되죠. 네, 해외 증권사까지 다 합치면은 60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증권사마다 투자 전략 팀장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좀 교류가 있으세요? 교류는 없고요. 335. 예. 어. 그냥 아는 사람은 좀 알고요. 네. 뭐 길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인사하고 뭐 예. 그 정도고 뭐 딱히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그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사석에서 만나면은 요즘 시장 관련해서 혹시 뭐 서로 얘기 안 합니까?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장의 전망은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국이 어쨌든 코스피 기준으로 예. 조금 더 레벨을 높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보다 높아져서 4,0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해서 위를 간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증권사마다 내년도 코스피 목표치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는 가되 굉장히 조금 점진적으로 간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2020년도 말 또는 2021년도 초 그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장이 돼가지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확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지금 환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9월, 10월 시장 막 땡겨 올릴 때하고 좀 다르게 네.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이 시장을 누르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AI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있더라도 이 수급이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어쨌든 위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2020년, 21년 장을 지금 뭐 예를 들어 언급하셨지만 그렇게 가는 장은 사실 또 불안하잖아요. 조정도 급격하고 또 폭도 깊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고 그냥 김 팀장님 전망하듯이 차근차근 다지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게 9월, 10월이 그 2020년도와 같은 그런 상승세였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요.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엄청 예.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막 예. 네. 그러니까 뭐 8월 말, 9월 초에 코스피 막 3,200, 300 이럴 때 예. 뭐 조금씩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하루에 100포인트씩 막 딱딱딱딱 올라가니까 4,200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그렇게 올라갈 걸 예측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네, 거의 예. 없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장이 참 신기한 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빠르게 올라갔는데 힘들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계속될 것 같다.
관성이 있는 거에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흔들려 버렸죠. 네. 11월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규모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릴 것인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올라는 가는데 변동이 너무 커서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그 캐비넷이 거론이 되니까 이제 12월에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지표만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의 경기가 뭐 K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다 안 한다 이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줬고 예.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수치가 최근에는 80%까지 올라갔어요.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비넷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람은 트럼프 쪽에 친화적인 인물이고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살린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죠. 근데 그 전부터 해서 그런 징후가 이번 주에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FOMC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네, 결정을 네. 합니다. 근데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7명의 이사가 있고요. 예. 그 12명의 지역 연은 총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금융활동의 총책임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에요. 네. 근데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라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요. 이 사람은 FOMC라는 그 회의에서는 2인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파월의 다음이에요. 네. 근데 파월 의장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케빈 해시 전에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시장이 확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네. 또 우리 증시도 거기에 연동을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 뭐 오늘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하 가능성. 네, 인하. 인하. 예. 예. 그리고 뭐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또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그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각각 관찰하고 있는 네. 그 지역에서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보고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FOMC 2주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고용이 생각보다 둔화가 되어 있고 경제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2월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며칠 사이로 많이 변화된 모습이고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뭐 매파적 인하냐 아니면 비둘기적 동결이냐.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동결이 될 거고 이번에 만약에 동결이 되면 내년에 인하를 할 거다. 이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한 번에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타이밍 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은 비둘기적 동결 이거보다는 예, 매파죠. 살짝 매파적인 인하가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문제가 사실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동성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 나와야 미국의 채권을 뭐 매수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동성 경색이 됐던 부분이 풀리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번에 처리해 주지 않으면 시장이 한 번 정도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둘기적 동결 뭐 말은 좋죠. 근데 지금 타이밍으로 안 된다. 매파적이라도 인하를 무조건 해야지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연준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이제 살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복귀하는 게 지금 채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날 20일 날 리사 쿡이 네. 자산시장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날 S&P가 1.56% 빠지고 그 다음날 윌리엄스가 또 이렇게
또 그걸 하면서 수습에 나서면서 1% 오히려 오르고 금요일 날은 그러고 이번 주 들어서 미국이 월화수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벌써 4일 연속 그렇죠. 상승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 리사 쿡이 그날 하루는 저렇게 흔들었는데 시장을 저 리사 쿡의 임기가 2038년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리사 쿡의 역할을 갖다가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처럼 이제 완벽한 인디케이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머니쇼 플러스 월요일 날 패널로 또 나오는데 네. 지난 11월 3일 날이 월요일 날 11월 첫 월요일 날 그때가 4226.75를 찍은 역사적 고점인 날이었거든요. 네. 그날 지수가 2.78% 오르고 3시 반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0포인트씩만 오르면은 딱 800포인트 남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5000포인트 찍겠네요. 이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장이 왔네요. 이 정신없는 조정장이 와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정확했거든요. 네. 진방꿀. 네, 네. 정확하게 틀렸는데 리사 쿡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잠시 그거 하지만 리사 쿡이 저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아유, 참.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오히려 막 좋다고 하면 약간 불안한 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틀리겠습니다. 아니 맞고 틀리고 하면 안 돼. 예. 예, 계속 틀려야 중요해. 예. 아니 근데 이제는 그 얘기는 별로 뭐 그때마다 시장의 이슈가 그거 합니다만 국가 부채 뭐 재정 부담 이런 얘기들은 또 이제 설 안 해요. 네. AI 버블 이런 것만 따지샀더니 맞습니다. 네. 그 네. 이야기는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죠. 네, 이게 올해 6월,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이슈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국채를 못 찍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 의회에서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채를 많이 찍을 수 있게 됐다. 지금 41.1조 달러까지 부채 총량을 늘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굉장히 아름다운 법안하고 OBBB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 이야기가 쏙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온 게 연방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된 셧다운이 네. 이제 한 40 며칠간에 지속이 됐었죠. 예. 트럼프 1기 때 역대 최장 34일이었는데 그 기록을 깨면서 미국을 흔들어 놨어요. 근데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연방 정부의 부채 아니면은 예산안 이런 재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갑자기 쑥 사라지고요.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이 또 한번 그러게요. 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줬죠. 예. 제미나이 3 발표하면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뭐 혁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AI 거품론 해갖고 엔비디아만 사람들이 바라봤는데 예. 제미나이 3가 오픈 AI의 GPT보다 좋다. 그리고 메타가 구글에 붙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의례적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사용이 된다면 이게 거품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 연결이 되는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베이지북 말씀드렸는데 네네.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실제로 기업들이 이 챗 GPT를 비롯한 AI를 바탕으로 해서 예. 효율성을 높였고 이런 걸 바탕으로 신입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채용을 안 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분명히 이 AI라는 게 그냥 허상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생활로 스며들고 오는 그런 하나의 이제 뭐 이정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품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게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만약에 AI가 끝나고 이게 허상이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그분이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네. 워렌 버핏 네. 할아버지. 알파벳에 그냥 워렌 버핏 옹. 네, 예. 넣어버렸죠.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AI 버블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리가 명확하게 그게 AI 산업이나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은 없는데 네. 이제 AI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쪽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저 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나중에 그것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겠느냐 하는 것과 관련 주가들의 이제 그 과열 논란 이렇게 네.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저 글로벌 비즈에서 임선우 캐스터가 소개했지만 오픈 AI는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한 300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나 또 저기 뭡니까 마이클 버리가 그냥 괜히 한 소리는 아니더만요. 예고했던 대로 또 어제 이제 뭐 장문에 그걸 한번 올렸는데 뭐 감가상각 부문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잘못하면 이 캐펙스 투자가 부담으로 올 수 있다 등등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AI 관련한 주식들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 네.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이끌어주는 거는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이제 덮어놓을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라든지 아직 비상장이라서 뭐 이제 주가의 흐름은 없는데, 네. 근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정말로 그 모델을 내놓는 기업들의 실적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사실 AI 생태계를 이끌어 가거든요. 예. 근데 AI의 실적, 특히 엔비디아의 수치는 이번에도 잘 나왔고 계속해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겁니다. 이 투자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고 뭐 300조가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 네.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이익이 있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캐시 가지고 이거를 좀 투자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처음에 초기 투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뭐 적자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무시하더라도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 엔비디아가 실적이 미스가 나왔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항상 서프라이즈였어요. 예.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네, 좋을 것 같네 이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미스가 나게 되면 저희 수요가 꺾였구나,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투매가 나오고 흔들리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11월 실적 발표를 잘 끝내고 넘겼기 때문에 또 내년 2월이나 아니면 5월이나 이렇게 그들의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실적을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3개월 동안 또 시간을 번 거죠. 네. 좀 전에 저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9월 소매 판매 미국 이게 이제 7,033억 달러 이게 보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 자체는 이제 4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3분의 2가 소비다 보니까 이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예전에는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그 자료 화면들을 보면 그 베스트바이 앞에 사람들이 쫙 줄 서가지고 예. 막 이렇게 모니터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우시아우시아하는, 예,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예,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연방 정부가 셧다운을 한 달 예. 넘게 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돈들이 많이 소진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일자리에 가서 이제 일을 못 해갖고 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를 한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조금 다른 해와 다르게 유별난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셧다운이 한 일주일 정도 됐으면은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40일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민간 기업에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처럼 공무원들, 정부기관과 관련된 인사들 거기에서 활동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제 하청업체들 전부 다 멈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비 활동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수치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또 과거의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사이버 먼데이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금주에 예. 주식시장은 또 올랐단 말이죠. 4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 또 심리적으로 부의 효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아, 자산 가격이 네. 상승해서. 네. 내가 월급을 못 받아갖고 조금 생활이 힘들었지만 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올랐다. 그럼 이거 가지고 좀 할인 많이 하니까 50%씩 하니까 좀 써보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비용 상승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거 우려했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방향을 지난 에이펙에서 이제 한 거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에 대한 전쟁을 1년 동안 멈춰보자. 이 얘기를 한 게 아마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 지표는 미국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달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수치고 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대중 팀장께서는 어떻게 요즘 보면 리포트를 쓰든 세미나를 나가든 질문을 받든 국내 비중, 뭐 미국을 비롯한 해외 비중 어떻게 돼요? 일단 뭐 50대 50으로 본다면요. 네. 한국과 뭐 미국을 50대 50의 디폴트 그냥 기본 예. 설정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한 7대 3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한국이 조금 더 미국보다 빠르게 올라갈 게 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조를 조금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좀 지나가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그때는 다시 해외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재료가 많아요. 우리나라요? 예,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일단 해외에서는 네.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예. 여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해줘야 달러 가치가 좀 약해져요. 원달러 환율이 반대 모습이 나오게 될 예.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올해 한 번,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이렇게 2번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 자체만으로도 성장주를 끌어올리고 해외 수급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한국 내부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되게 많이 하는 해가 될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엄청나게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산업에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이거 연말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근데 2026년 예산안을 보게 되면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가 늘어나고요. 예. R&D 투자, 중소기업 투자 이런 것들을 대폭 늘립니다.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지원과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기업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좀 모순되거나 부딪히는 게 재정 지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다, 재정 확대를 한다, 뭐 재정 적자가 좀 커지더라도 그래서 경기를 부양한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화 강세, 환율 하락 갖다가 기대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서로 상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무엇이냐? 그건 사실 달러거든요. 달러의 방향과 이 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 근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 기준금리 네. 1.5%인데요. 벌어져 있는데 이게 좁혀지는 방향은 분명히 한국의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은 국채를 많이 찍을 거냐 아니면 갖고 있는 거를 세출 조정을 잘 해가지고 할 거냐라는 건데 국채를 많이 찍는 거는 아마도 이제 마지막 그런 수단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돈을 쓰고 그 다음에는 국채 찍어가지고 보존을 할 건데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되고 재정 확대가 그 뒤에 붙기 때문에 상반기 초반에는 그 효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확대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부채가 높아지고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네. IMF 보고서는 굉장히 경고성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바로 나올 거냐 어허. 아니면은 하반기로 될 거냐 내후년이 될 거냐 그런 타이밍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치료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3,985, 코스닥도 0.3%, 0.4% 상승 예상됩니다. 880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03,300원. SK하이닉스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또 상승하면서 오늘은 2%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에서 53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도 사실 오전에 좀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매수세 유입되면서 SK하이닉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7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26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2.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7만 9,800원이고요. 현대중공업이 2% 가까운 상승 예상됩니다. KB금융도 오름세 예상되네요. 예상가 12만 5,6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호가는 89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호가가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개장하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 호가 15만 1,000원, 8만 3,800원. 에이벨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로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내림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8만 4,500원. 레인보로보틱스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37만 5천 원. HLB, 코롱티슈진 각각 1%대 상승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또 이제 뭐 누리호 얘기도 어느 정도 좀 그러게요. 투자 심리 갖다가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나는 굿모닝 마켓에서 우리 최준 아나운서가 제목을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까 궁금했는데 뭐라고? 조정 끝 연말 랠리 시작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싶었는데 예. 그래 뭐 분위기는 봐서는 조정 끝이라고 해도 될 만한 어떤 S&P 500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읽히는데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조금 넘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지금 뭐 4,000에서 4,020에 또 위에 기술적 저항 갖다가 돌파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남긴 남았습니다만 이게 그 추세라는 게 한 방에 안 무너지듯이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네. 미국은 헤드앤숄더 네크라인이 무너지느냐 백일선이 무너지느냐 하는 데서 반등을 이끌어냈고 네. 우리도 조금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났는데 추세가 한 방에 안 무너지듯이 이 조정도 이렇게 끝났나 싶으면 또 한 번 더 있고 해서 어쨌거나 뭐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대중 팀장님 우리가 4,220 최근에 봤던 고점 네. 해넘기기 전에 그 위에서 그 위로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낌상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맞출 수는 없죠. 네, 맞출 수는 없는데요. 근데 네. 느낌상 금방까지는 갈 것 같고요. 금방까지는 네, 넘기지 못할 것 같고 예. 근처까지 4,200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4,2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 하기야 그것까지 넘겨놓으면 내년에도 장사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년에도 장사해야 되는데 네. 너무 달려놓으면은 그것도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네, 보시면 충분히.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와 관련된 반도체는요. 어쨌든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빠질 때 비중을 좀 늘리고 기다려보는 그런 전망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뭐 여러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추정치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수요가 강한데 공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에는 GPU, HBM만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텐서 처리 장치라고 구글의 TPU가 나오게 네. 되면서 예. 거기에는 범용 D램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도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 더 늘어났다. 근데 문제는 공급, 그러니까 캐파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삼성전자가요, 그 평택에 예. P5 공장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지어가지고 했다면 예. 잘 따라갔을 텐데 예. 그 잠깐 멈췄었단 말이죠. 어허. 그리고 그게 다시 재가동을 하는데 예. 2027년 정도가 돼야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양산을 막 하게 그래요?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D램, 낸드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D램 파는 곳들이 물량 나가는 건 똑같은데 가격의 효과가 있다 보니 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끌고 가게 되면 보면 이제 높은 레벨을 좀 달성할 수 있다. 4,200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연말이 되면 뭐 산타레일리아고 해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대주주들이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아하. 네. 이거 연말 다가왔으니까 예. 좀 던져야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어제 모처럼 뭐 먼지도 거치고 해서 이제 저희 동네 산에 체력단련장까지 한번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어느 분 인사하면서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아니 방송을 아침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얘기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예. 그게 뭐 거의 뭐 국민주기도 한데 그럼 뭐 주로 어떤 거 갖고 계신데요? 했더만 나 2차 전지로 3년째 고생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놈의 네이버는 언제 움직입니까? 이러고 또 뭐 저기도 뭐 두루두루 갖고 계시더라고. 뭐 제약이고 로봇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 얘기 그만 듣고 싶대. 반도체 좋은 거 알겠대요. 이 좀 예탁금도 많고 한데 좀 이렇게 이 수급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확산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길 바라는데요. 네. 근데 되는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사실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한국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한국의 특징은 그런 글로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도 업종 간의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네. 소외된 업종도 뭐 어느 순간에는 조금 관심을 받게 되고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 2차 전지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이제 한 내년 정도 되면 그런 관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뭐 전기차 잘 안 팔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보조금 없어지고 예. 잘 안 팔립니다. 예. 그런데 AI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가 지금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어려우니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를 옆에 붙여가지고 이걸 좀 해보자라는 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스토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뭐 LG 계열들, 삼성 계열들 거기에 2차 전지 소재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4년 만에 다시 이제 좀 회복되는 추이예요. 그리고 플랫폼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다가 코로나 이슈가 없어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 AI 쪽과 관련된 부분들, 또 두나무하고 합병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다시 사용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기다려 보시게 되면 이 업종의 순환매 그리고 수급의 분산 어렵지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면 이거는 뭐 관련된 산업이랑 관계가 없는 건데요. 그 얘기 저 개장하고 조금 더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흘 연속 상승세,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소매 관련주까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양시장이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됐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3,989. 자,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0.2% 상승세입니다. 879입니다. 지금 양시장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올라갑니다. 104,400원이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2% 상승세로 536,000원. 이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권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합니다. 166만 2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올라갑니다. 현대차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26만 1,000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1.4% 상승합니다. 78,800원이고 HD 현대중공업도 0.5% 상승합니다. KB금융은 좀 떨어지네요. 12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 상승합니다. 88만 2천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15만 100원, 에코프로는 0.6% 하락합니다. 8만 3천원이고요. ABL 바이오가 1%대 하락입니다. 지금 17만 1,500원, 펩트로는 올라가네요. 32만 1,000원이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1% 지금 하락입니다. 18만 2,900원, 레인보로보틱스 소폭 올라가고요. HLB가 0.8% 오름세입니다. 4만 7천, 4만 6,850원, 코오롱 티슈진도 1.3% 상승 중이고요.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6만 4천 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좀 전반적으로 일단은 양시장이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반도체, 리튬 쪽이 흐름이 좋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있죠. 아로마티카가 지금 235%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도 12%대 상승세고요. 바이오비주, 제닉, 파미셀, 현대바이오, 청담글로벌, 셀로맥스 사이언스 다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아로마티카가 신규 상장하면서 지금 240% 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섹터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됩니다. 뭐 APR도 올라가고요. 에이블 CNC도 2%대 상승세.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엔캠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0% 급등합니다. 67,500원 선이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8% 강세, 천보, 하이드로 리튬도 각각 5%에서 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 미래산업까지도 2%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전선 쪽도 움직임이 있네요. 대원전선이 지금 3.8% 올라갑니다. 3,920원, 가온전선도 2.8%, 3% 상승 중이고요. LS 마린솔루션도 각각 2%에서 1% 오름세, 그리고 대한전선도 1.8% 올라갑니다. 뭐 LS 에코에너지도 오름세고요. 일진전기도 1% 상승세입니다. 전력 쪽도 좋아요. 손해보험 쪽도 좋고. 전력 쪽에서는 지금 LS 일렉트릭이 6% 올라갑니다. 47만 7천원. 효성중공업 지금 2.7% 상승으로 201만 4천원.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도 2.6% 올라갑니다. 81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6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억 원, 12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60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3억 원, 20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2원 90전 상승한 1,46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가 사네요. 코스피 4천선 또 회복이 됐고요. 4천선 회복되고, 그러니까. 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고. 4천이야 뭐. 정윤앵커 표현 맞다나 도덕도 없는 그냥 쌀이문이니까 아무나 열면 돼요. 쌀이문은 이제 네. 소장님. 무슨 뭐 대단한
대단한 무슨 그 허들이 아니더라고 4,000원. 예. 네. 내려갈 때도 쉽게 올라갈 때도 쉽게. 지수보단 내 종목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까 그 소장님 거기서 체력 단련장 예, 거기서 예. 만나신 분 같은 경우도 예. 지수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지수 안 좋을 때야 뭐 내가 뭘 갖고 있든 간에 같이 막 이렇게 허물어지니까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증권사들이 아니 말난 김에 뭐 지수 얘기 조금만 하면 정민앵커는 맨날 이런 식으로 초를 치거든요. 네. 뭐 제가요? 지수가 뭔 중요합니까?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초를 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좀 시장이 좋아도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크죠. 예. 그래서 정민앵커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증권사는 왜 그 궁금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 지수 전망을 매번 합니까? 필요합니다. 네, 예. 제가 필요성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필요하죠. 예. 안 그래도 아까도 저 무슨 뭐 내년도 S&P 500이 뭐 7천을 가네, 8천 얼마를 가네 하는 거 저 이렇게 한번 박제해 놓으려고요. 네. 박제해 놓고 내년에 S&P 500 얼마 가는지 보고 맞추면은 역시 이런 걸 갖다가 참고해야겠다 싶은 거고 내년에 가서 미국장이 오히려 뭐 지금보다 더 안 좋으면은 또 뭐 부질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 코스피 전망을 갖다가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도 코스피 전망하고요. 저는 뭐 내년에 4,6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4,600.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4,600 가려면요.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배당도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배당 소득세율을 어떻게 내리냐 요거인데요. 아마도 이제 투자자들이 만족할 정도로 내려주게 되면 네. 그거를 바탕으로 시장 또 레벨 높여질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이 계속 잘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워낙에 좋고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축소가 되거나 시장 예상보다 악화가 되는 경우가 내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조금 느리다. 올라는 가되 기울기가 60도가 아니라 한 30도 정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소부장 쪽도 이제 뭐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은 건 알지만 또 소부장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리 선취매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 네. 예. 근데 인내심이 필요했던 만큼 튀어오를 때 또 빠르게 튑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 하드웨어, 소부장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MLCC라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 삼성전기라는 회사도 있고 적층 세라믹 컨덴서. 맞습니다. 예. 예, 뭐 이수페타시스나 여러 가지 IT 하드웨어 이제 선도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뭐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같이 올라가는 형태인데 조금 기다려 보게 되면 결국에 산업의 성장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소부장 기업들이 코스피에 속해 있느냐, 코스닥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탄력이 달라요. 예. 지금의 한국 시장은 온전하게 코스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소부장 섹터에 있더라도 코스닥에 있으면은 생각보다 조금 탄력이 더디네,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같이 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보니까 또 그 구글 TPU 때문에 그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더 막 움직였단 말이죠. 에이직 반도체 소장님 무슨 반도체요? 에이직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예,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그래요? 네. 그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그게 관련주들 막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산업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예, 저는 뭐 전체 매크로하고 이런 네네네. 전체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TPU 관련해서 그렇게 맞춤형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뭐 TSMC에서 뭐 삼성전자나 다른 쪽이 다 확산돼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그걸 알고 거기에 따른 가치를 부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IT와 관련된 그런 각종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기에 수월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직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산업들도 위쪽으로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동안 사실 이제 많이 글쎄. 올해 연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때마침 누리호 4차 발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움직이긴 하는데 글쎄요, 이 움직이는 정도가 이렇게 성에 차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호가에서는 막 4%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 한 0.8% 정도 상승세인데 방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산이 길게 보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맞아요. 예. 그리고 한국이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전체 산업에 대한 심리를 약화시켜주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아직 장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그날도 플러스일 거고요. 네. 나머지들은 탄력이 되게 약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산의 모멘텀이 지금은 약화가 됐고 네. 지금 조금 조정 국면에 있다. 그래서 전체 산업과 큰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좋더라도 사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참 뭐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대응이 예. 진짜 빠르네요. 세론 뉴스 그냥 개장하자마자 90만 원 위에서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던져버리시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개장 초에 그래 한 3.5% 올랐던 그러게요. 게 지금 거의 뭐 그냥 보합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매수가 붙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리고 전반적으로 참 최근에 이렇게 하나그룹주들이 다 좋았는데 하나그룹주들이 네. 오션 무슨 뭐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쪽에는 또 그것도 파이낸스 금융 쪽도 많잖아요. 생명, 증권 등등이 있는데 최근 주식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네. 지수 흐름하고 같이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같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2차 전지 아까 ESS도 그거 하셨지만 리튬 가격 상승 이걸 갖다 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중국 쪽에서의 리튬 가격 네. 흐름을 네. 굉장히 네. 주목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네,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뭐 이쪽 가격이랑 거의 연동되는 움직임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황이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쉬었고 잘 안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금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항상 미연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통위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관심사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인데 어때요? 10시가 되면 아마 발표가 되겠죠. 예. 근데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이 금리 동결에 대한 논거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 상황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부동산이 또 한 번 이제 또 폭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환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벌어지게 되면 환율이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이 금통위의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그런 여러 컨센서스, 전망치가 지금 동결로 맞춰져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다카이치 내각과 BOJ, 뭐 우리도 마찬가지 한은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행정부하고 중앙은행들이 조금 이렇게 팀워크가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시기예요, 요즘이. 맞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뭐 엇박자를 낸다 그럴까 아니면 뭐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그런 느낌. 네. 그 어찌 보면은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예. 독립적인 주체이기 예. 때문에. 근데 위기 상황에서는 또 협력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국내 증시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4,000피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1.1%, 1.2% 강세로 4,0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0.72% 강세, 883포인트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그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433억 원 매수 우입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64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22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215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현재 개인만 홀로 548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와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도로와 철도 운송 쪽, 조선과 게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화장품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오늘 아로마 테라피 기반 스칼프와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지금 208% 급등하면서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4,600원이고요. 지노맨 컴퍼니도 19%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3,735원. 그밖에 현대바이오가 3% 오름세로 4,910원. 뉴키즈온이 5.3% 강세, 거래가 6,120원이고요. 청담 글로벌이 1.8%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01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전선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폭증하며 구리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내년에 톤당 1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전선주 쪽에서는 대원전선이 5.3% 오름세로 3,980원, 가온전선이 2.6% 강세, 거래가 75,700원입니다. LS가 2.3% 상승합니다. 182,600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가 1.3% 가까이, 그리고 대한전선도 2.7%, 2.6% 올라갑니다. 대한전선 현재 거래가 22,800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튬 관련주 강세 이어집니다.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튬주 내에서는 중앙첨단 소재가 9.8% 가까이 오르며 거래가 2,970원대고요. 엔캠이 7.5% 강세로 65,900원, 천보가 3.3% 오름세 5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이드로리튬이 2.7% 강세로 2,255원, 미래나노텍도 0.9%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2,5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 누리호 관련주가 상승세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4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위성들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LK 삼양이 20%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 1,635원이고요. 이수페타시스가 4.2% 강세로 147,600원, AP위성과 비츠로테크가 2.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피어도 1.4%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8,77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던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공개한 이후에 연이어 호평을 얻고 있는데요. 우선 주목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구글이 최근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을 받으면서 AI 거품론 진정 그리고 AI 생태계 다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간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AI 툴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GPU의 구매 및 유지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 우려되었지만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텐서 처리 장치 TPU를 중심으로 제미나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외부 지출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산다는 메타가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TPU를 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와 함께 챗GPT 운영사인 오픈AI도 25년 중반부터 구글 TPU를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 달 사이 엔비디아는 7% 이상 하락을 했고 구글은 알파벳을 비롯해서 20%나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경쟁 구도가 심화되었고 다시 AI 생태계의 점진적 상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물리적 설계를 하고 그리고 TSMC에서 생산되는 기본 구조지만 삼성전자는 TPU 공동 개발사인 미국 브로드컴을 통해서 HBM3E 12단을 공급하기로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혜가 가능하고 25년 구글향 HBM 출하 추정량에서 SK 하이닉스가 18억 기가바이트 그리고 삼성전자가 10억 기가바이트 그리고 마이크론이 2억 기가바이트가 예상되어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겐 구글 TPU는 다시 한번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구글 TPU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 이 구글 TPU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종목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덜 오른 종목 중에서는 TFE와 하나머티리얼즈를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FE는 반도체 검사 장비와 검사 부품을 설계, 개발,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로 브로드컴 CPO향 테스트 소켓을 단독 공급하고 있고 TPU는 구조가 복잡하고 테스트 공정이 GPU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 수요도 급증하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3년 최고가를 이번 주에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본격적인 추가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 이후에 고가 돌파 테스트를 한 뒤에 3달 만에 35,000원에서 45,000원 사이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박스권 상단 지지력을 이용해서 접근은 시가에서 44,500원까지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55,000원, 2차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 및 부품 생산업체로 실리콘 파츠 가동률이 70%대에 진입하고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또한 이번 구글의 TPU는 고온이나 고출력 공정이 필수라서 탄화규소 그리고 쿼츠 같은 특수 소재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9월 급등 이후에 35,000원에서 5만 원 박스권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완료한 모습이고 이번 반등이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다시 작년 최고가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41,000원, 손절은 38,5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2차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짚어보고 ETF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정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뭐 장도 다시 4,000대 회복하는 분위기고 오늘 좀 정 부장님이 좀 재밌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게 해주시고.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11월 달에 한 3주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좀 급하게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4천 근방에서 노는 시장 됐고 예탁금도 거의 지금 아직 뭐 여전히 역대급 아닙니까? 예탁금. 조금 빠졌는데요. 조금 빠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또 지지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ETF라는 말도 있고 그나저나 금년에 실적 좋으시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좋다 보니까 네. 자산운용사 실적들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예. 얼마 전에 지인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시장 분위기를 보려면 네. 한우집들 저녁 예약 상황을 한번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예.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12월 중순에 뭐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좀 돌려봤더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네, 룸부터 쳤다면서요. 네, 룸부터 일단 차가지고 네. 자리가 없고요. 뭐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식당들은 이미 예약이 굉장히 다 마감이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여의도 상황 자체는 좋은 것 같고 그 근간은 당연히 증시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다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네, 좋아요. 굉장히 좋고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자료가 지금 상위 8개 사거든요. 상위 예. 8개 사인데 뭐 저희 키움 자산운용도 맨 밑에 지금 있긴 있는데 그 많게는 뭐 2배까지 성장한. 근데 이게 지금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연간 수익은 아니에요. 연간 네네. 수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배 늘어난 것도 있고 뭐 70-80% 정도 성장한 것도 있기 미래에셋은 때문에 그냥 독보적이네요. 네, 미래에셋은 일회성 요인까지 지금 일회성 같이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지금 성장을 기록을 했고 네. 그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뭐 ETF나 펀드 가입하시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수수료 수익이 네, 네. 가장 주된 수익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자산운용사도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네. 네.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아하,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또 투자 수익이 다 대부분 좋았을 거지 않습니까? 금년에 투자 수익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그러면은 선수들이, 사실 네. 자산운용사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ETF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면서 네. 수수료 수익에 굉장히 큰 기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2024년 말에 지금 173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미 280조 원 가까이 지금 성장을 했고 제가 각 운용사들 이게 ETF 기반 수익만 따봤을 때 전년 말 대비해서 지금 11월 중순까지 해서 이미 한 70%에서 80% 정도 ETF에서만 발생하는 수익이 지금 늘어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자산운용사 수익이 늘어난 부분에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ETF 시장이 지금 커가고 있는 데에 따른 수혜를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뭔가 ETF 하면은 이제 종목 선택 어려울 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오히려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좋았고 최근에 11월에 좀 흔들리는 모습일 때 인버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도 괜찮았겠네요. 네. 사실 올해는 예. 섹터나 테마 투자보다는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좋았어요. 좋아. 올해는. 네. 그러니까 특정 테마에 쏠림 투자하시는 분들을 예. 제외하고는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이 좋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제가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레버리지 또 이제 인버스 2X라고 해서 곧버스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올해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상승에 2배 베팅하는 상품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저희가 1월에 시작을 지금 13,800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11월 고점 11월 3일이었는데 가격이 47,000원이었어요. 와. 그러면은 수익률은 3배 아야. 이상의 수익률을 네, 하신 분들인 네. 거고
반대로 예. 안타깝게 이제 네. 오를 때는 또 이제 하락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그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코덱스 2X 고버스 ETF가 2,590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11월 3일 이제 저가인데 658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좀 손실을 보셨는데 물론 최근에는 이게 750원대까지 이제 올라와 있긴 해요.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만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내역을 좀 들고 나왔는데 지난주 일주일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고버스, 그러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8% 정도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네. 순매도 상위를 기록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버스 그리고 인버스 순으로 매도를 하셨고 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까지 같이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오랜만에 좀 하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네.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S&P 500 이런 ETF들의 자금이 좀 몰렸다. 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인버스, 꽃버스로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하는 게 11월 들어서 들어간 분들한테 해당되는 그렇죠. 얘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2천 몇백 원이 지금 뭐 6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정도까지였으니까 금년에 하방 배팅 뭐 인버스나 꽃버스는 거의 다 녹았다고 봐야죠.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할 거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레버리지 투자나 고버스 투자가 나쁜 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뭐 투자 전략의 한 가지기 때문에 뭐 나쁜 투자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좀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단기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아니 그리고 왜 최근에 AI 관련해가지고 그 ETF 쪽에서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전력 쪽, 뭐 AI 인프라 이쪽 ETF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예. 이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이제 AI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이제 그 주식들로 구성된 ETF 내에서도 네. 소위 베타가 큰 종목들의 네. 하락폭이 컸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전이나 전력 관련된 ETF들이 이제 해당 종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코스피의 상승 동력 중에 하나가 어쨌든 원전이나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도 미국 그 전력이나 원전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됐거든요. 네. 특히 올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 이제 저조한 성과를 좀 11월 들어서 굉장히 기록을 하고 있고 뭐 MS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그 데이터 센터 캐펙스에 한 3,700억 달러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그 수혜를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AI 버블의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된 ETF를 제가 두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미국 원자력 SMR ETF 올해 이게 올해 5월에 상장된 ETF인데 네. 벌써 한 3,400억 가량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시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네. 자금이 좀 유입이 됐는데 이 ETF가 이제 뭐 미국 상장 주식 중에서 원자력, 뭐 SMR, 차세대 기술 이런 키워드로 가지고 이제 주식을 뽑아내는데 일단 수익률이 지금 1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1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10월 정도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주식 그 종목들을 좀 보면은 뭐 익숙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뭐 오클로, GE 버너바 오클로.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 있어요. 네. 오클로도 한 7%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예. 비중이 좀 더 높았는데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비중이 줄어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는 조금 성과가 안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그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사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AI 전력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는 처음 나온 ETF예요. 네. 작년에 7월에 상장된 ETF이고 얘가 지금 벌써 1조 4천의 돈을 모았어요. 네,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ETF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꽤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성 종목에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상태인데 미국 상장 주식 중에서 이제 AI 전력 인프라 키워드를 갖고 있는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높아요.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뭐 1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8%, YTD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은 한 36%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나스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수익률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GE 버너바가 일단 17%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뉴스케일 파워 가 한 4.8%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클로도 4%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뭐 AI 버블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네네. 최근 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지렛대 삼아서 또 개인 순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이제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는 이런 ETF도 있습니다만 또 나라별로도 있다면서요. 최근에 뭐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 중국, AI 산업,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근데 일본까지도 이제 가세하고 이거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올해 그 글로벌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예. 일단 뭐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네. 뭐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시장을 놓고 보면은 올해 그 대표 지수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한 60%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가 예. 60% 정도 올랐고 미국 나스닥이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중국과 일본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홍콩 H 이제 중국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가 한 30% 가까이 올랐고 예. 일본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좀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뭐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의 성과가 조금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그 뭐 가장 중요한 논거는 결국 또 AI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약간 사골 우리듯이 지금 AI 얘기를 계속 지금 한 3년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뭐 가장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AI발 인프라 확산의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테크라는 얘기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그 네네.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유행을 했던 단어인데 사실 뭐 미래에셋의 뭐 우리나라 어쨌든 구루라고 계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이 또 중국 관련된 상품들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올해 뭐 성과도 사실 좀 좋았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상장되어 있는 ETF들 보면은 올해는 이제 차이나 테크 관련된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예. 나왔고 뭐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로봇도 나왔고 차이나 테크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이제 타임폴리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라는 ETF를 들고 나왔어요. 사실 타임폴리오라는 운용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전문 사모 운용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 사모 운용사. 그러니까 사모. 주식만 집중적으로 하는 운용사이고 네. 액티브 ETF를 출시한 지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네. 최근에 성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꽤 많이 몰리고 있고요. 네. 네, 큰 폭의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차이나 테크 관련된 많은 상품들이 나왔는데 지금 성과가 그래도 가장 우수한 상품을 제가 지금 들고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월에 상장되는데 벌써 한 6,500억 가까이 자금을 지금 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AI 산업을 주도하는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얘는 종목명에 들어가 있지만 액티브 ETF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관계없이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담기 때문에 그 차이나 투자가 지금 뭐 좀 그동안의 궤적을 좀 바라보면은 이제 차이나 빅테크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예, 같은 애들로 구성된 지수가 이제 그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1세대 ETF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약간 중소형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50 지수라고 해서 상해 지수 과창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ETF들이 또 나와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ETF들은 이들을 좀 섞어서 대형주, 중소형주까지 포괄하는 ETF들이 좀 약간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11월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테크주들은 조금 베타가 크기 때문에 조정폭이 크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 상황이고 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는 스테이지 2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미국도 이제 마냥 중국을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기술 관련된 ETF를 또 좀 눈여겨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품을 들고 나왔고요. 사실 일본은 좀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뭘 들고 나와도 안 된다. 그래요? 일본 상품은. 이게 약간 반일 감정 이런 약간 네, 정서적인 정서적인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상품들은 보시다시피 사실 이제 대표 상품이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셋 ETF인데 145억이에요. 자금이 좀 안 보이긴 했어요. 돈이 안 네. 몰린다. 그래서 일본 테크 관련된 ETF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일본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수익률은 엄청 좋은데. 수익률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았고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증시에 큰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도 저 좁은 길을 가신 분들이네. 네. 그래서 네. 그래요. 뭐 선구자신데요. 네. 뭐. 선구자시 좁은 길을 가신 네. 분이고. 그래서 이런 ETF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무슨 저 뭐 국가대표가 됐건 실업팀이 됐건 이렇게 유능한 감독들은 그거잖아요. 뭐 형편없던 선수들 뭐 별로 안 알아주던 선수들 갖다가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들어서 팀을 갖다가 확 끌어올리는 그런 감독이라면 또 무능한 감독은 그거잖아요. 아무 뭐 생각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시합 때마다 선수들 보고 알아서 해줘. 근데 요즘 ETF 업계를 바라보는 저 같은 경우가 좀 해줘 내지는 이미 해놨겠지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고배당주이기도 한데 뭔가 여기에 또 AI를 또 묻히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이 AI를 좀 뿌려서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럼 뭐 방법은 잘 안 보이지만 해줘 뭐 ETF 업계에서 해놨겠지 싶은데 있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있어요. 네. 그 제가 그 나올 때마다 소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아, 정 부장님은 이렇게 자기 회사 상품 위주로 얘기 안 하고 좀 타사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저의 컨셉이랄까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소중한 시간을 내서 보시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한 ETF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항상 타사들 걸 오늘도 사실 타사들 거 많이 뭐 타임폴리오까지 제가 들고 나왔는데 타임폴리오까지 네. 갖고 왔네. 오랜만에 저희 회사 상품 말씀을 좀 오랜만에.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뭐 서두에 뭐 당연히 저희 회사 상품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배당 관련된 얘기, 고배당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이유가 뭐 AI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 네, 예.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정책 드리븐인데 그 최근에 발표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안 추진안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사실 8월에 발표했던 35%에서 25%로 좀 인하하겠다. 사실 8월에 기억하시겠지만 발표되고 나서 다음날 3% 빠졌거든요. 맞아요. 35% 예. 발표되면서 굉장히 이제 실망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이제 좀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소액 주주 권리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결국 여기에 핵심적으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와라라고 하면 결국 고배당이거든요. 고배당이고 가장 대표된 고배당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증권이나 지주사들이 예.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련 ETF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예. 그래서 뭐 고배당 관련된 ETF 중에서 가장 주된 ETF는 하나에서 운용하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이 ETF가 올해 지금 벌써 1조 7천억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상품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4천억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 1조 원 넘게 지금 자금을 끌어모았고 성과가 압도적이죠. 5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증권주예요. 소장님 아시겠지만 증권주는 사실 굉장히 투자자분들한테 약간 소외받는 약간 서러움이 묻어있는 주식들이었는데 맞아요. 올해 이제 증시 활황과 예. 더불어서 이제 고배당 관련된 자사주 관련된 이슈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증권 관련된 ETF가 올해 인기를 끌었고 1년 수익률만 지금 100%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코덱스 증권 그러네요. ETF에 100%의 1년 수익률이 100% 가장 좋은 섹터예요. 가장 좋은 섹터고 그 외에 또 이제 지주사들이 또 상법 개정안에 예.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타이거 지수회사 ETF 같은 경우에도 연간 수익률 1년이 지금 한 71% 정도 되는 굉장히 지금 좋은 수익률을 거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고배당 좋은데 고배당만 또 들고 가기에는 또 이 AI 테크를 좀 놓치기에 너무 글쎄. 아쉽지 않냐. 예. 그래서 내가 하긴 좀 귀찮으니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대신 해드리려고 상품을 좀 만들었고요. 만드셨어요, 이미? 네, 만들었고요. 사실 예. 이제 9월 초에 상장이 돼서 뭐 그래도 나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매력을 좀 느끼셔서 자금이 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품인데 컨셉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국 고배당 주식 70%를 담고요. 네. 미국 AI 테크 주식 30%를 담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매월 초에 이걸 리밸런싱을 합니다. 7대 3으로. 7대 3으로.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고배당 주식들은 변동성이 잘 없고 예. AI 테크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AI 테크 주식이 올랐으면 이걸 또 올랐으면. 팔아가지고 고배당 주식을 더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7대 3은 유지한다. 소위 말하는 배당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는데 이게 뭐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걸 기대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배당을 계속 늘리면서 멱살 잡고 배당을 계속 끄집어내는 이런 효과
를 누리는 상품이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근데 고배당 쪽은 대충 종목이 대충 뭔지 알겠는데 AI 테크는 뭐가 주로 들어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 10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열 보시면 될 것 종목.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MS,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 AI 테크가 빠지고 고배당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고배당을 좀 팔아가지고 AI 테크를 저가 매수하는 형태. 네, 이런 효과들을 좀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해서 미국 AI 테크 10종목이 들어가 있고 한국 고배당은 이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15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종목이고 제가 포트에 10종목만 들고 나왔는데 사실 그 구성 종목의 비중은 거의 유사한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은 비중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키움증권이 제가 진짜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정말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공교로운 거죠. 네, 공교롭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이제 저희 회장님도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뭐 이렇게 10종목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 컨셉인데 한국 고배당과 미국 AI 테크의 어찌됐든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조금 저희가 대신 해드림으로써 투자자분들께 좀 편의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어쨌든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의 기능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이런 거 없나 싶으시면 가서 자산운용사 가서 이렇게 문의해보면 어지간하면 다 출시돼 있겠네요. 많이 출시돼 있고요. 뭐 많이 출시돼 있고 또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품들도 아직까지 지금 국내 ETF가 지금 1000종목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ETF를 못 내서 안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아이디어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 쪽은 어때요? 금 ETF. 금이 지금 금값이 또 다시 이제 한 4,100불 다시 중반을 또 넘어서고 올라오네요. 굉장히 네. 올라서고 있는데 금 투자 정말 관심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뭐 너무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송구하지만 저희 장모님이 지금 네. 약간 시골에 계시는데 경상도 시골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금을 좀 사면 어떻겠냐. 또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서방. 네, 정서방. 그, 네, 전화하셔가지고 금을 좀 사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지 마셔라라고 얘기하고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주변 분들한테 했더니 금값 많이 왔구나.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금값 어쨌든 최근에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금값이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중앙은행 매입 그리고 이제 금리 상황과 여러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최근에는 어쨌든 이런 투기적 수요까지 좀 몰리면서 사실 금값이 빠지지 않고 지금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금 ETF 에이스 KRX 금연물 ETF 네. 그게 지금 벌써 3조 원 됐거든요. 3조 원. 올해만 2조 원이 넘게 들어요. 네, 엄청난 ETF인데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상품이고 그래서 수익률은 나쁘지 않을 거고. 수익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금 관련된 상품들이 올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그런 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라는 질문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아시잖아요. 올해도 포트폴리오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뭐 사모펀드 설립자신데 그분이 최근에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금을 좀 담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봐봤어요. 이걸 과거에 그러면 금을 섞는 것과 금을 섞는 것과 금 섞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어느 것들이 좀 성과가 좋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그래프를 좀 들고 나왔는데 보면은 아무래도 금을 섞은 쪽이 위험 방어 측면이나 장기 성과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좀 기록을 했어요. 물론 금값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성과에 또 영향은 있겠지만은 저희가 들고 나온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한 25년 정도의 그래프인데 보셨을 경우에 지금 붉은 선이 금을 지금 포함했을 때 그 차트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라서 네.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금을 한 10% 정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뭐 SK하이닉스 기세가 무섭습니다. 4% 올라가네요. 삼성전자도 좋고요. 뭐 오후에 배신 때리지 않겠죠?
지수가.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리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G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